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나라 이야기와 관련된 티베트 불교 잠깐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굉장히 중요한 불교예요. 특히 현대에 중국에 의해서 티베트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겪고 티베트는 세계적으로 나가게 퍼지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 불교를 주도하는 게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리고 티베트는 밀교예요, 밀교. 그래서 그것도 이제 후기 밀교거든요. 금강승. 그래서 성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밀교예요. 그러니까 밀교에 잔밀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밀교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진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란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천수경만 해도 거기에 뭐 밀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시 우리가 사시불공할 때 보면 뭐 요건 만다라 선송 뭐 이런 것들이 다 밀교와 관련된 만다라 깨달음의 어떤 그 상징적인 부분들, 만다라, 무드라, 만트라. 그래서 정신적인 깨달음, 만다라. 그 다음에 무드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인. 예. 그 다음에 만트라는 진원. 뭐 이런 식으로 산밀이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도 다 밀교적인 건데, 그게 이제 잔밀이라고 해서 체계성을 덜 가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순밀이라고 해서 체계성을 좀 더 가지면 태장계 밀교, 그다음에 금강계 밀교, 그런 얘기들은 저희가 당나라 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기 밀교에 들어가면, 인도 불교에서 후기 밀교가 들어가면 그게 성력 숭배, 그러니까 성적인 것들과 관련돼서 이게 좀 지저분해집니다.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중국으로는 잘 안 들어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유교적인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유교가 굉장히 재밌는 게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대놓고 하는 건 남사스럽다고 생각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좋아는 해. 그래서 첩은 두지만 맞바람은 안 돼. 이해가 됩니까? 뭐 이런 약간 특이한 문화가 이 동아시아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화적 장벽, 문화권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그런 건 잘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티벳이라고 하는 데는 원래 처음에는 중국 불교가 들어갔지만 인도적인 영향이 더 강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인도 불교가 주류가 되고 거기에서 이 후기 밀교가 들어간다고요. 그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달라이라마 이야기하고도 관련이 되고 나중에는 지금 현대 티베트 불교 얘기까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리면, 옛날에 얘기를 했어요. 당나라 초에 문성공주하고 이 송첸간포가 티벳을 어떻게 보면 통일한 대단한 왕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춘추 같은 사람, 삼국통일을 완수한 김춘추 같은 사람, 송첸간포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했으면 문성공주가 시집을 가는데 이게 누구의 조카냐면 당태종의 조카입니다. 당태종.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나라 때는 우리가 공주가 오는데 그것도 대장공주, 계장공주 이렇게 해갖고 약간씩 공주도 레벨이 다 달라요. 그런데 아무튼 원나라 때는 우리 고려를 사람 취급을 해준 거예요. 대등관계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결혼 동맹이라는 게 맺어질 수 있었던 거고, 중국은 우리를 한 번도 공주를 시집 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티벳으로는 가고 있어요. 공주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티벳이 그만큼 강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당태종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영웅호걸에다가 고구려 왔다가 눈깔 빠진 거 외에는 굉장히 전략적인 거고, 중국 역사에서, 중국 전체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명군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당태종이거든요. 거의 1, 2위를 다투는 게 당태종입니다. 그런데도 당태종도 저런 결정을 내릴 정도니까 티벳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문성공주랑 결혼하고 그때 이제 불상을 모시고 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불상을 모시고 갔고, 이게 한 번 있었던 때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중종 때, 그 측천모 아들인 중종 때도 금성공주가 시집을 가요. 그리고 이 처음에 문성공주 갔을 때 이제 불상을 모시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상을 모시고 가서 그때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가게 되고, 그게 족항사원이다. 티벳에서의 첫절 족항이 만들어져요. 대초사, 이렇게 족항사원이 만들어지는데, 이 족항사원이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중국 불교가 먼저 들어갔다. 그래서 티벳은 중국 쪽에 붙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중국 불교 쪽으로 발전이 됐는갑다. 그리고 이게 불교가 중국 입장에서도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 개화기 때 천주교 선교사랑 비슷한 역할을 해요. 이 종교가. 그래서 그쪽 종교가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중국 문화권으로 이제 티벳이 편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쪽에서만 이렇게 중국이라는 강력한 나라 옆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중국 문화의 영향이 휘둘리게 되는 거고, 티벳은 인도 쪽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걸쳐야 유리한가, 이쪽에 걸쳐야 유리한가에 대해서 판단해 보는 거죠. 그런데 티벳도 짱구는 아니야. 그리고 티벳에는 선택권이 있었지. 그래서 인도 쪽하고도 손을 잡습니다. 그게 산타라크시타라고 하는 분을 초청을 해요. 티베트 왕이. 그러니까 인도 쪽도 이제 채널을 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카마라실라, 이 사람의 제자가 카마라실라인데, 이 사람하고 중국의 마하연이라고 하는 대승화상하고 논쟁이 붙습니다. 이 대승화상이 아마도 사천성의 무상스님 계열이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전에 제가 해드렸었어요. 저기서 누가 이기냐면 연화계가 이깁니다. 카마라실라가 이깁니다. 저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사실. 이게 삼해 논쟁, 삼해는 사원 이름입니다. 삼해 사원에서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결국 이쪽이 졌고 이쪽이 짐으로 인해서 중국 불교가 종쳤다라고 하는, 티벳은 인도 문화권 안으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후기 밀교도 쉽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후기 밀교가 쉽게 들어와. 이게 꼭 대승화상이, 이게 선종 스님인데, 이 대승화상이 져서 진 건 아니에요. 저거는 정치 권력자들이 어떤 식으로다가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게 유리하냐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파하고 인도파가 각축전을 벌이다 인도파가 이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8세기에 이 파트마 삼바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티베트가 완전히 밀교적으로,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티베트 불교를 확립시킨 사람, 파트마 삼바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를 시작한 거는 문성공주인데, 중국 불교인데, 그게 어느 순간에 싹쓸이가 되고 그 다음에 티베트 밀교 쪽으로다가 완전히 바뀌면서 저 파트마 삼바바를 중심으로 하는 저 대처승 불교, 그 다음에 성적인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불교들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교가 나중에 원나라 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나라가 비호하면서. 그래서 밀교로 보기는 또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파트마 삼바바, 티베트 쪽에서는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는데, 그냥 대승불교의 입장에서는 저런 분들은 스님이 아닙니다. 스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 얘기를 말 나온 김에 잠깐만 해드리면, 달라이라마가 이제 환생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뭐 관세음보살의 화신이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건 뭐 어차피 상징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환생을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다음 생에서 내가 태어나서 또 다르게 달라이라마로 선출되고, 그리고 그 선출되는 과정을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사실 티베트와 관련된 것들이 막 이렇게 떡상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은 많이 죽었습니다. 거꾸로 많이 죽었고, 그때 뭐가 있었냐면 리틀 붓다, 그 다음에 티베트의 7년, 그 다음에 뭐 쿤둔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티베트이 뜨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또 야리한 것들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달라이라마를 이렇게 뽑을 때, 쉽게 말해서 다시 환생인지를 알 때 몇몇 환생들을 이렇게 일단 추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썼었던 뭐 모자라든지 뭐 이런 물건들을 계속 맞추는 걸로 해서 뽑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제도예요. 권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과연 저런 식의 환생이 불교적으로 타당하냐에 대해서 1차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왜 계속 환생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계급 질서의 세습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돼요. 붓다가 불교를 창도한 이유가 뭐냐면 선천성을 끊어내고, 그러니까 그 당시 힌두교에서는, 그러니까 바라문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피의 세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양반은 양반이고 쌍놈은 쌍놈이다. 그것들을 부정하는 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달라이라마처럼 계속해서 환생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습이죠.
또 다른 방식의 세습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불교적으로 정당하냐라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 또 어떻게 되냐면 달라이라마가 지금 14세까지 내려오는데 실제로는 이 3대 달라이라마가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 앞에는 추중입니다. 추중.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용비어천가 보면 미성계가 그 앞에 사람들을 추중하죠. 뭐 목종 뭐 저거 해갖고 추중하죠. 그런 식으로 추중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분이 시작이에요. 이 3대. 그래서 요 앞에는 추중이고 이분이 시작한 거고 요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이제 지금 14대 달라이라마까지 텐진가초라고 하는 14대 달라이라마까지 내려가는데 되게 재밌는 게 가장 이 달라이라마 중에서 최고가 누구냐면 이 5대 달라이라마입니다. 굉장히 영명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포탈라궁도 만들고 다 했었던 분인데 연결점이 애매합니다. 왜? 6대 달라이라마가 달라이라마계의 또라이입니다. 연상군입니다. 이게 왕조면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하고 자식은 혈연적으로나 안 그러면 뭐 DNA적으로 연결은 돼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환생이면 연속성을 가지잖아요. 연속성을. 그래서 이 6대 달라이라마가 뭐 한 분이냐면요.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이러다가 쥐두새도 모르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권력 집단에 의해서 날린 겁니다. 우리 식으로는 연상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5대 달라이라마가 그렇게 영명한데 같은 사람이 환생을 했는데 왜 사람이 저렇게 메롱이 됐을까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재밌는 거는 7대가 상당히 괜찮은 달라이라마예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중에서 1, 2를 뽑으면 5대하고 7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환생이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최소한. 이게 이렇게 가요. 이러면 이게 동일성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런 것도 동일성이에요 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어제 내 성격하고 오늘 내 성격하고 내일의 내 성격이 달라.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분열이죠. 정신 분열. 근데 정상인에게는 그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계약서를 안 써도 친한 사람들끼리는 말로 써. 우리 그렇게 하자. 약속하고 그런 거 하면 야 우리 그럼 내일 만나자. 그럼 만나는 거지. 내일 만나자 했는데 계약서도 없는데 뭔 헛소리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9대 달라이라마도 굉장히 이게 또 문제가 되는 분이거든요. 9대 달라이라마가 연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9살에 죽어요. 9살에 죽어요. 환생하자마자 죽어. 아니 이게 일반 왕을 뽑으면 9살에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거는 혈통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남이 상속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선대왕이 지목을 해서 했는데 죽을 수도 있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환생자면 얘가 다르다니까. 환생자면 능력자잖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능력자인데 선출되자마자 죽어? 이거 조금 한 5년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선출돼서 그냥 좀 크다가 죽었어. 크다가 죽었어.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환생으로서 저런 것들을 방어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달라이라마 제도가 저는 티베트가 발전하는 데서 상당히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보통은 창업자들은 이거는 이제 정치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문제를 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3대 달라이라마 때 중국이 티벳이 골로 가거든요. 그리고 14대 달라이라마가 이제 탈출해서 나오게 되는데 보통 왕조 같은 경우는 전왕이 잘못한 거를 뒤에 왕이 책임은 있어. 하지만 그걸 다 안 져도 돼. 그러니까 IMF를 김영삼 대통령이 맞았어. 그런데 그 당 자체가 완전히 안 날아가도 돼.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연속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라를 망하게 했어. 그런데 내가 또 그 최고권자가 된 거야. 너무 좀 이상하죠. 과연 저런 것들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분과 A급,
그 다음에 여기 지금 B급 F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냐? 라고 하는 거. 이 연산군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연산군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환생자가 이렇게 어렸을 때 죽을 수 있나? 그럼 뭐하러 환생했어? 시작하자마자 죽을 거면 뭐하러 환생했어? 라고 하는 의문을 하나 또 가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3대 달라이라마 때 불교 티벳이 망했는데, 결국은 망했는데 14대 달라이라마가 그것으로부터,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 에 대한 문제. 왜? 환생자라고 저분들은 주장을 하니까 저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듯이 뽑은 선출직이거나 이런 식이면, 환생자가 아니면 저 책임은 굳이 안 져도 돼. 도의적 책임만 지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대인을 학살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독일 총리로서 사과할 수 있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전범은 아니야. 맞죠? 그건 도의적 책임이지. 근데 여기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논리 구조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지 저는 사실 판단이 안 서요. 그리고 불교적으로 불교는 계급차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바라문교로부터 불교가 드러나기 시작한, 쉽게 말해서 부처님이 창도하신, 불교를 창도하신 이유인데 거기서 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근데 정치 권력적으로만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의 보통은 왕이 바뀌면 정치 권력들이 바뀝니다. 대통령 바뀌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바뀌겠죠. 그렇지 않아요? 다 이렇게 왕이 바뀌면 더 바뀌겠죠. 그래서 예전에 왕조 국가에서는, 조선이나 이런 데 마찬가지예요. 왕에게 공부시켰던 스승들이 있어요. 왕 되기 전에, 세자 때나 안 그러면 어렸을 때 공부시켰. 그 사람들이 떡상합니다. 그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 순간 그 사람이 떡상합니다. 물론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엄격하게 가르쳐가지고 못 외운다고 티박 주고 막 이렇게. 대부분 그 시강원 하는 그런 선생들이 그 당시 최고 엘리트,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최고 머리 좋은 사람의 하나인데,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머리가 좋은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 보면 딱 외우는데 이 사람은 이게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정승을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정승이 돼. 그리고 티박을 주고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훌륭한 왕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은 날아갑니다. 이렇게 신체 분리 마술. 사소한 것만 걸려도 이게 신체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너무 강직한 사람이 들어가면 화를 당해요. 근데 뭐 공부하기 싫고 애들이 다 그렇겠지. 그러면 그때 오냐 해주고, 아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저 패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근데 왕자를 팰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왕자를 못 패니까 누구를 패냐면 그 옆에 있던 뭐 내시를 패고, 안 그러면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패요. 상징적으로. 근데 그렇게 수모를 주면 머리에 남지. 그래서 왕이 되는 순간 너 일로 와봐. 이제 이런 상황이 반전해요. 아니, 역사에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있고 중국 역사에도 있고. 그래서 정치 권력들이 바뀌거든요. 왕에 의해 정치 권력이 바뀌는데, 이거는 신하들에 의해서 달라이 라마는 선택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었던 가신들이 어린 애들을 몇 명을 데려다가 그 중에서 누군가 그 문제를, 그러니까 뭐 모자든 뭐 지팡이든 뭐 당신이 썼었던 물건들, 전 달라이라마가 썼었던 물건들을 연속으로 맞추는 사람을 달라이라마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100% 맞춰서 인정을 받는 건지, 안 그러면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건지 잘 몰라.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집안이 별로 안 좋은 한미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의 애가 들어왔어.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귀족들이 다 포진돼 있어. 그럼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나름 노력도 하고 거기에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 가신 집단이 계속 내려가요. 안 바뀌어. 마치 안동 김 씨가 왕을 선택하듯이 안 바뀌어. 이해가 됩니까? 물론 지그들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바뀔 수는 있는데 왕에 의해서 바뀌진 않아. 그게 한 가지 있고, 달라이 라마가 그나마 저 제도가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절대 왕정에서는 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왕한테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 조광조 죽었잖아. 우리는 교훈을 얻잖아.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가는구나. 물론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남겼지. 하지만 잘리고 이름 남기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지 않아. 사육신 멋있지. 하지만 바라지 않아. 보통 인간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달라이 라마가 어렸을 때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세력 안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능력들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 선택돼서 어떻게 보면 적지, 시댁 안에 들어간 조선시대 며느리 같은 상황인 거지.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구세에 죽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 색깔이 강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색깔을 너무 강하게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정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정조 같은 경우가 내가 왕 되면 너네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왕 못 되고 죽습니다. 왕 못 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인자들을 제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선택돼서 살아남는 사람은 누가 강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내가 신분은 위지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영명해져. 특히 나는 내 집안의 후광으로 된 게 아니고 내가 환생이라는 후광을 가지고 한 거거든. 근데 이 환생은 상대가 인정해줘야 환생이지 인정을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그래서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라는 분명한 후광이 있는데 환생은 믿는 사람 안에서만 인정되는 가치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환생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아닐 수도 있어. 이거는 객관화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능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달라요. 나라마다 같은 시대라도 나라마다 왕이 계승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조선은 세자라고 하는 원손, 세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장남, 적장자 상속제를 원칙으로 해서 내려갔고, 물론 적장자가 받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는 걸 원칙으로 잡고 있었고, 청나라 같은 경우 같은 시대 청나라에서는 조선과 같은 시대 청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 청나라는 저거 했잖아요. 밀권법이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언장은 내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그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내가 죽은 뒤에 그 유언장을 까는 거예요. 내 아들 중에서 누가 다음 황제. 그러니까 뭐 태자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유언장에 의해서 몰빵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그렇게 잘했대. 두 종류의 아들이 있대. 굉장히 잘하는 아들 아니면 초탈자. 어차피 난 아닌 것 같아. 이러면 그냥 편하게 사는 거지. 뭐 굳이 뭐 잘할 필요 없지. 어차피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황자니까 기본은 다 있잖아. 기본은 다 있잖아. 내가 황제가 못 되는 것 뿐이지. 그리고 뭐 몰라.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는 뭐 황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것도 나름 피곤해요. 몰라. 명나라, 이제 나중에 명나라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만력제 같이 살면 달라. 수십 년 동안 조회를 안 해, 이 사람은.
그냥 파업이야. 황제가 파업을 해. 그래서 명나라가 결국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일찍 죽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 사람이 또 겁나 오래 살아요. 이 만력제를 제일 좋아했었던 게 조선 후기의 우리나라 선비들이에요. 조선 후기의 우리나라 선비들. 명나라 때, 임진왜란 때 도와줬거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지. 중국 전 역사에서 가장 혼군 중에 한 명으로 꼽는 게 만력제. 수양제와 더불어서 이게 뻐까뻐까합니다. 근데 수양제는 액션이라도 해서 이 양반은 파업이야. 황제인데 계속 파업. 황제가 파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한데, 이해할 수가 없는데, 조회를 안 해요. 결제를 안 해. 수십 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편하겠지. 근데 만약에 결제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조선시대 왕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그거 아마 어느 정도 이상의 기관장이나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장 찍고 얼굴 내밀고 이거 시간 다 갑니다. 어느 행사에 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 가면 그 행사의 내용도 모르고 가. 그리고 차 타고 가면서 그 비서가 써준 거를 보고 이렇게 대충 아는 척을 해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참 쉽지 않지. 그래서 청나라의 밀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유언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티베트 같은 경우 티베트의 저 달라이라마 제도는 진짜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저 티베트 달라이라마는 이제 서열이 이가 판첸라마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고 판첸라마는 아미타불의 화신인데, 서로 이제 그걸 인정해 줄 때는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시면 이제 나중에 그 후계 이어지는 환생자를 판첸라마 쪽에서 이렇게 추대를 하고, 판첸라마가 돌아가시면 나중에 달라이라마 쪽에 추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가신 그룹들이 분명히 작동을 하거든요. 가신 그룹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장단점이 있었다더라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혀 동떨어진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서 교육을 시키니까 걔는 살아남기 위해서 지력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다.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근데 나쁜 쪽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신하들한테 다 맡겨버리면 되지. 그리고 자기는 책임을 방기해버리면 돼. 그냥 주는 거나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기울어지는 거고. 그래서 달라이라마 제도는 무진장특이해. 저게 정치사적으로만 보면 저희 연구할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불교적으로 저게 정당하냐? 저는 전혀 정당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저것은 또 다른 신분, 그러니까 윤회를 통해서 부처님이 부정하려고 했었던 게 바라문은 바라문으로 윤회하고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로 윤회하고 바이샤는 바이샤로 윤회하고 수드라는 수드라로 윤회한다. 이런 식을 부정하려고 불교를 만들었는데, 저렇게 되면 달라이라마는 달라이라마로 윤회하고 판첸라마는 판첸라마로 윤회하고 림포체는 림포체로 윤회하고 쩌리는 쩌리로 윤회한다.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 이게 뭐예요? 저걸 깨려고 불교를 만들었다니까? 저 룰을 깨려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밌지.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저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중세에서 아직 깨어날 상황이 안 됐는데 중세적 사고에서 갑자기 깨어난 불교. 그러니까 중세적 사고를 하고 있다가 티베트가 망하면서 갑자기 서양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깨어난 거예요. 타임슬립이지. 수백 년을 갑자기 뛰어넘어서 현대로 온 거야. 그래서 서로 약간 아구들이 안 맞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왜냐? 티베트 안에서 절대 권력을 가졌던 게 아니고 피난 다니고 있었잖아.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으면 발전하겠지. 발전하지 않겠어요? 어디로 살아남아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발전하지. 내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갈무리를 해서 하나의 독립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겠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건 사실 미국이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분노하는데, 달라이라마는 미국에 좀 이용당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티벳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날아가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은 더 이상 티벳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이든 정부나 이런 데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중국을 견제할 때 얘네들이 언제나 쓰는 게 대만, 그다음에 신강 위구르 자치구, 홍콩 문제를 거론해도 티벳을 거론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단물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더 이상 필요 가치가 없어 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진 티베트 국민들이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강력하게 써먹는 무기는 대만이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대만은 가라앉지 않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이 말이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만을 쥐고 흔들면서 중국을 계속 견제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나라 얘기 원나라가 끝날 때 보면 원나라가 무력은 좋아. 무력은 좋은데 약간 떨어지지. 이 유목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원나라는 세계 제국을 건설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게 과학기술이라든지 그게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부족한 걸 알아. 나는 떨어지는데 내가 약간 부족한 걸 알아. 그래서 잘하면 그 사람들을 그냥 끌어다 써. 그리고 유목민의 특징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혈연을 안 써도 돼요. 혈연으로부터 넘어서는 그 부분이 징기스칸 얘기에서부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서양의 기업들을 보면 물론 유럽이나 미국에도 가족이 내려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가족이 내려간다기보다는 가족은 대주주로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영인 체제로다가 이렇게 전환이 되죠. 창업자가 왔다가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으로 넘어가고 애플도 그 집 애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팀쿡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고 또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고 주식을 갖고는 있죠. 주식을 갖고는 있죠. 근데 우리는 되든 안 되든 일단 내 자식이 해지. 그 자식이 잘하면 대박이지. 잘하면 대박이죠. 그리고 불교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인도 불교가 끝나면서 더 이상 외부적 자극이 없었고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명나라가 이제 들어설 때 되면 명나라하고 불교는 어떻게 보면 큰 관계가 하나 있어. 명나라를 만든 주원장이 우리 선배야. 이게 재밌는 사람이 3명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배 출신이 당나라의 칙천무 15년 동안 여성으로 황제를 하셨잖아요. 신성황제. 칙천무 우리 선배 출신. 정치를 굉장히 잘해. 그리고 이제 속퇴하고 이제 나라를 연 우리 주원장 뽀샵의 1인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뽀샵의 시조라고 보면 돼요. 더럽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어진이 2개가 남아있어. 더럽게 이상한 거, 하나는 잘생긴 거. 그래서 그거를 뽀샵이라고 생각해요. 뽀샵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PD님 이렇게 약간 대비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같은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렇게 주걱턱에 마치 합스부르크 왕가 애들처럼 이렇게 주걱턱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 이거 주걱턱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이거 머리까지 깎았으면 진짜 죽음인데. 그래서 속퇴했는갑다. 그렇게 해서 왕위를 하나 이렇게 왕조를 하나 개창하시고 참 우리 선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기할 청나라의 순치제 왕위를 버리고 출간. 순치왕제 출가시. 거기에도 약간 이게 또 썰이 있어.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얘기는 못 해주겠고 나중에 청나라 때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만 얘기하면 그 양반은 황제였는데 그것도 잘 나갈 때 황제예요. 그걸 버리고 오대산으로 출가했다는 사람. 하나는
측천무 같은 경우는 당태종이 죽고 출가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 미모로 다시 재복귀하는, 참 대단하지. 대단하지. 그리고 주원장 같은 경우는 출가해서 살다가 갑자기 나라를 연. 야, 이거 참 진기하다. 진짜 진기해. 그래서 잠깐만 얘기해 주면 이 홍건적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고려 때도 홍건적 쳐들어오거든. 근데 저게 이제 그리고 맞다. 원나라 말에 우리나라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한 명 있죠. 기황후라고, 원나라 순제의 두 번째 계비였는데, 그러니까는 두 번째 부인이에요. 정실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첩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 부인이야. 이 부인, 두 번째 부인. 그 양반이 실세입니다. 기황후 들어보셨죠? 하지원. 하지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보통 사람 잘 안 돼. 하지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 그리고 고려 사람들이 굉장히 잘했대요. 중국과, 그러니까 원나라 안에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쿠빌라이 칸 쪽으로 줄을 서가지고 대는 쪽에 줄 서서 대박이 났다. 고려는 대우를 잘 받았다. 거기에다가 고려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거든요. 고려 여자를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한족 여자들은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유목민 여자들이 좀 거칠어요. 대가 셉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뭐 여성 차별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여자애들 이렇게 보면 젊은 애들, 그러니까 어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생 보면 걔네들 그냥 남자애들이랑 같이 야구하고 뭐 이렇게 축구하고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약간 여자는 여자식으로 교육을 받고 남자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섞어서 같이 그냥 주먹 쥐고 싸우는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약간 유목문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을 남자가 멋있지. 멋있긴 한데 싸우면 질 것 같은 여자들. 야, 내가 싸우면 내가 지겠는데? 이런 여자하고 같이 살고 싶진 않지. 그런데 한족들은 너무 신분이 떨어져. 그래서 고려 여자들, 그리고 고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싹싹하게, 이게 눈치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근강이나 그 내시들도 고려 팀이 있습니다. 실권을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기황후 남편이 그 순제인데 원나라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기황후가 고려 원간섭기, 우리가 원간섭기를 당했잖아. 처절한 복수를 해줬어. 원나라를 끝냈어. 원나라를 끝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존재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원나라 불교 안에서의 티베트 불교, 그리고 티베트 불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민족 지배식이었기 때문에 한족 중심적인 것들을 이렇게 약간 좀 멀리 띄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유목민들의 주술성과 결부돼서 티베트의 어떤 특징들을 알 수 있는, 그리고 티베트 불교는 중국 불교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나중에 인도 쪽을 선택했고, 거기서 금강승이라고 하는 특수한 밀교, 성력 숭배와 관련된 밀교들이 작동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티베트의 주술성과 더 맞아 들어가서 몽고라고 하는 유목민들에게 어필이 됐다. 그리고 달라이 라마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나라와 관련된 명나라 불교, 그 다음에 그것이 명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들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